세아가 어젯밤에 보일러를 왜 이렇게 오래 틀었어? 둘이 같이 씻었어? 질문을 들은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시댁. 정확히는 이 집 1층에 사는 시어머니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4살 직장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분리된 듯 연결된 주거 형태로 시댁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저는 2층 단독주택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시댁이 1층을 쓰고 저희 부부가 2층 전세로 들어왔죠. 결혼 전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구조라서 서로 간섭 없이 살 수 있어. 그래도 가까우니까 뭔 일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일부. 어차피 깨질 환상.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마친 우리는 시댁의 2층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집이 생겼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첫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애들아, 저녁 먹었어?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맛있어서 가져왔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 커다란 냄비를 들고 계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짐은 좀 정리됐어?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그래? 그럼 내일 오전에 올라올게. 집 구조도 봐야 하고 어디에 뭘 두는 게 좋은지 엄마가 알려줘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예고편이었다는 걸. 둘째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 시어머니가 아침 반찬을 들고 오셨더군요. 얘들아, 아침은? 엄마가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해왔어. 직장인들 아침 거르면 안 되지. 어머니, 감사한데 저희 먹을 거 있어요. 어제 미역국도 남았고. 그걸 어떻게 또 먹어? 아들 회사 몇 시에 가지? 8시 30분? 그럼 지금 먹어야겠네. 어서 먹자.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여셨어요. 어머, 냉장고가 왜 이래?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 이렇게 쓰면 금방 상해. 내가 좀 정리해 줄게. 아,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해줘야지. 너도 회사 가야 하잖아. 저는 그날 지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정리하는 동안 옆에서 서 있어야 했거든요. 남편은 그냥 씻고 나와서 차려진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다 먹고 출근 준비를 마치려고요. 하지만 7시가 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얘들아, 일어났어? 엄마가 과일 깎아왔어. 아침에 과일 먹어야 좋아. 남편은 출근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요. 첫 주가 지나고 저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한 번,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한 번, 그리고 주말에는 수시로 올라오셨어요. 처음에는 음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가, 빨래 말리는 거 봤는데 속옷을 왜 밖에다가 말리니? 안에서 말려야지. 남자들이 볼 수도 있잖아. 요즘 날씨가 습해서 실내에서 말리면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건조대 하나 사줄게. 속옷을 밖에다 말리는 며느리 둔 줄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는 제 빨래 방식에도 간섭하셨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제 빨래를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없을 때 속옷이든 겉옷이든 상관없이 다 체크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옷장이 다시 정리되어 있었어요. 분명 아침에 제가 정리한 대로 두고 나왔는데 말이죠. 어머니, 혹시 오늘 집에 오셨어요?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낮에 잠깐 올라갔지. 청소 좀 하고 옷장 정리 좀 해줬어. 옷을 왜 그렇게 막 넣어놨니? 겨울옷이랑 여름옷은 분리해야지. 아, 제가 주말에 할 텐데. 뭘 또 네가 해?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 엄마가 해주면 되지.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려줄래?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그리고 내 옷장이나 개인 물건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해?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청소 좀 해주시는 건데. 중요하지. 여기 우리 집이잖아. 내 사생활이 있는 공간이라고. 사생활? 가족인데 무슨 사생활이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왜 제가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누구한테나 다 그러시는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위로가 돼? 나한테는 처음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방문 패턴을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샤워를 끝내고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는 시간을 피해 개인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제 패턴을 파악하셨나 봅니다. 방문 시간이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었죠. 다음 주 토요일? 잠깐만 확인해 볼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가, 집에 있어? 엄마가 김장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어머니. 지금 통화 중이에요. 누구랑? 친구? 빨리 끊고 엄마 좀 도와줘. 저는 친구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으셨어요. 대학 친구예요. 무슨 얘기했는데? 조만간 만나기로 했어요. 언제?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은 안 돼. 그날 시댁 친척들 오시기로 했어. 며느리가 음식 준비 도와줘야지. 네?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아, 내가 말 안 했나? 어쨌든 그날은 안 돼. 친구한테 다른 날 만나자고 해. 저는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다른 날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날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날 같이 시장 가자고 하셔서 또 취소해야 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내 스케줄이 있어.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내가 계획을 세우지. 엄마가 갑자기 생각나신 거겠지. 뭐 그리 빡빡하게 살아? 친구는 다음에 또 만나면 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는 영원히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3개월째 시어머니는 제가 장을 볼 때마다 확인하셨습니다. 아가, 마트 갔다 왔어? 뭐 샀는데? 필요한 것들이요. 야채하고 과일하고. 얼마 썼어? 한 5만 원쯤요. 5만 원? 뭘 샀길래? 영수증 좀 보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산 물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프리카가 왜 이렇게 비싸?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사. 그리고 이 과일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철 과일 사야지. 맛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맛이 뭐가 중요해? 알뜰하게 살림해야지. 우리 도윤이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셨습니다. 제가 없을 때 올라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오늘 본 거 우유 유통기한 지났던데 왜 버리지도 않고 그냥 둬? 아직 괜찮을 것 같아서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상한 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 내가 버려줬어.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집에서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냉장고가 완전히 재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온 식재료의 위치가 다 바뀌어 있었죠. 어머니, 오늘 냉장고 정리하셨어요? 응, 너무 엉망이어서 정리해줬지. 고기는 냉동실 아래 칸에 넣어야 하고 야채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해야 오래가. 제가 제 방식대로 정리한 건데요. 네 방식. 그게 무슨 방식이야? 나는 30년 넘게 살림한 사람이야. 엄마 말대로 하면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아니야. 어머니께 우리 집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말씀드려줘. 그리고 미리 연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비밀번호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우리 사생활이 없잖아. 내가 언제 어머니가 올라오실지 몰라서 집에서도 긴장하고 있어. 엄마는 우릴 도와주시려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거야. 내 냉장고를 내 허락도 없이 뒤지고, 내 물건을 버리고, 내가 뭘 사는지 체크하고. 이게 정상이야? 그래도 그렇지,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너무하잖아. 엄마 감정은 생각 안 해? 내 감정은? 나는 감정이 없어? 그날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역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2부. 관계의 침범. 결혼 5개월째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둘 요즘 사이가 안 좋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도윤이가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 아내가 잘 챙겨줘야지. 제가 잘 챙기고 있는데요. 그래? 그런데 왜 아기 소식이 없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직 저희 계획이 있어서요. 무슨 계획? 결혼했으면 아기 낳아야지. 너 나이가 벌써 34이잖아. 늦으면 더 힘들어.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요즘 젊은 애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더니 너도 그런 거니?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알아서 할게요. 너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내가 싫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머님,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그럼 왜 소식이 없어? 병원에는 가봤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손주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아가, 이거 좀 먹어봐. 몸에 좋은 거야. 임신하는데 도움 된대. 이름 모를 한약재와 건강식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챙겨 먹으라고 직접 확인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먹었어? 꼭 먹어야 해. 어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임신하려면 몸부터 챙겨야지.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남편과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엄마?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너희 아직 안 잤구나. 엄마가 유자차 끓였는데 마시고 자라고 가져왔어. 엄마, 지금 11시예요. 알아. 그래서 가져온 거잖아. 너희 내일 회사 가야 하니까 빨리 마시고 자.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서 컵을 꺼내 유자차를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셨죠. 요즘 밤에 보일러를 왜 이렇게 오래 틀어? 며칠 전에는 새벽 2시까지 켜져 있더라. 아, 그날 제가 씻고 나서 까먹고 안 껐어요. 둘이 같이 씻었어?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1층에서 2층 보일러 사용량을 체크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니, 그건 좀.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가스비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씻는 것도 같이 하나? 남편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늦게까지 안 잔 거예요. 그래? 너희 둘 요즘 밤늦게까지 뭐 해? 아기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 거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잠자리까지 간섭하시는 건가?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샤워하는지까지 체크하신다고?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걱정? 이게 걱정이야? 이건 감시라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손주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 사생활까지 침범해도 돼? 침범이라는 말까지 쓰니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뭐든 허용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그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밤 우리 집 보일러 사용량을 체크하시고는 다음날 아침이면 꼭 물어보셨죠. 어제 밤 늦게까지 안 잤지? 불 켜진 거 봤어. 책 읽고 있었어요. 둘이 밤늦게 책을 왜 읽어? 빨리 자야 건강에 좋지. 어느 날 밤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침실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지금 누가 문 여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 아, 깜짝이야. 너희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왜 이렇게 일찍 잤어? 지금 10시 반인데요. 그래도 불이 다 꺼져 있으면 걱정되잖아. 엄마가 확인 좀 한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 보조 열쇠는 왜 가지고 계세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어떡해? 너희가 문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래도 미리 말씀은 해주셔야죠. 무슨 말을 해? 엄마가 확인하는 건데. 남편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라고만 했죠. 저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또 올라오실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침실 문에 빗장을 하나 더 달았고 밤마다 현관문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올라오셨어요. 새벽에, 늦은 밤에, 이른 아침에. 불이 켜져 있길래. 보일러 소리가 이상하길래. 혹시 모를 일 있을까봐.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감시였죠. 결혼 7개월째 저는 신경성 위염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안 되지. 임신하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병원 어디 다녀? 혹시 산부인과야? 아니요, 내과요. 내과? 뭐 때문에? 위염이요. 위염?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회사에서? 회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말할까요? 어머니 때문이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계속된 스트레스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져서 산부인과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다녀왔죠. 검사 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엄마가 딱 보면 알지. 그래서 뭐래? 문제 있대? 누가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중요해? 어쨌든 엄마는 알아야지. 손주 문제인데. 그래서 의사가 뭐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병원 기록을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어머니, 제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예요. 누가 어머니께 그걸. 개인정보고 뭐고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겨.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는 거냐고? 문제 없다고 했어요. 문제 없으면 왜 아기가 안 생겨? 의사가 뭐래? 노력을 더 해야 된대? 아니면 배란이를 체크해야 된대? 이 대화가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을 봤지만 남편은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병원 기록을 왜 알아보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도윤이 문제이기도 하고 이 집안 문제야. 그래도 제 허락 없이 알아보시는 건 아니죠. 허락?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가 남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 먼저 올라갈게요. 야, 밥도 안 먹고 어딜 가.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한참 후 남편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걱정돼서 물어보신 건데. 시끄러워.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내 병원 기록을 왜 몰래 알아봐? 이게 정상이야? 엄마가 그냥 궁금하셨나 보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몰래 알아봐? 그래. 엄마가 잘못하신 거야. 근데 너도 왜 병원 간 거 말 안 했어? 나한테도. 내가 왜 말해야 돼? 내 몸인데. 부부잖아. 그 정도는 공유해야지. 공유? 너희 엄마는 공유를 넘어서 감시를 하고 있어. 그날도 결국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가, 요즘 생리 언제 했어? 어머니, 그건 왜요? 뭘 부끄러워해? 엄마가 물어보는 건데. 생리 주기를 체크해야 배란이를 알지. 시어머니는 제 생리 주기를 묻더니 달력에 표시하셨어요. 생리 시작일이 이날이면 배란일은 대략 이때쯤이네. 이때 노력해야 돼. 어머니, 제발. 제발? 뭐가 제발이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요즘은 배란일 체크하는 어플도 있다던데 너 그거 쓰고 있어? 대답을 안 하네. 안 쓰는구나. 내가 하나 받아줄게.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배란일 체크 어플을 제 폰에 깔아주셨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제 폰을 가져가서 설치하신 거예요. 됐어. 이제 이걸로 체크해. 그리고 엄마한테도 공유해줘. 뭘 공유해요? 배란일. 엄마가 그날 특별히 보양식 해줄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배란일을 시어머니와 공유하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오늘이 배란일이지? 네? 어플 봤어. 오늘 배란일이래. 오늘 꼭 노력해야 돼. 제 폰의 어플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신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플 설치할 때 시어머니 폰과 계정을 동기화를 해두신 거였어요. 오늘 일찍 들어와 회사에서 늦지 말고. 그리고 도윤이도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야? 아기 가지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오늘 일찍 자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고. 남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왜 또 부끄러워해?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알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우리 부부 관계까지 어머니가 관여하시는 거잖아. 엄마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으신가 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도 돼? 우리도 어차피 아기 가져야 하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당하고 있다는 거야. 강요? 그냥 조언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 배란일마다 특별 관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거 먹어. 정력에 좋은 거야.
남편 앞에서 건강식품을 건네시며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도윤아, 오늘 일찍 들어와. 알지? 그리고 밤 10시쯤이면 꼭 올라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너희 자려고? 네, 어머니. 그래.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늦게까지 자도 돼. 엄마가 아침에 안 올라갈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침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아, 자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밤 11시에 우리 침실 문 앞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아직 안 잤네. 불 켜져 있어서 올라와 봤어. 뭐해?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기? 얘기는 낮에 해. 빨리 자. 내일 또 회사 가야지. 그리고 돌아가시는가 싶더니 30분 후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아직도 불 켜져 있네. 빨리 꺼. 이제 자야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을 끄고 자는지까지 체크하시는 거였어요. 여보, 이제 진짜 못 참겠어. 이사 가자. 이사를? 응, 여기서 나가자. 이러다 내가 미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사 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살겠어. 그렇게까지 심각해? 심각하지. 너는 모르겠어? 우리 부부 관계까지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 엄마가 그냥 관심이 많으신 거야.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야. 병적인 집착이라고. 3부. 폭발 직전. 결혼 9개월째, 저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감이 몰려왔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머니가 또 올라오실까? 오늘은 뭘 확인하실까?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어. 병원 가봤어?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계시네요. 경계선이 없는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이에요. 남편분과 대화는 해보셨어요?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는요? 못하겠어요.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 이기적인 며느리 취급을 받아서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불면증, 불안 증세, 우울감이 보이는데 이게 심해지면 정말 안 좋아져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남편과의 대화를 다시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일단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정신과 상담 받았어. 뭐? 정신과? 응, 나 정말 많이 힘들어.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대.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응, 어머니 때문이지. 난 정말 여기서 못 살겠어. 제발 이사 가자.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정말? 응. 근데 이사는 당장은 힘들어. 일단 엄마한테 자주 올라오지 말라고 할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저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올라오셨고 남편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은 했는데 엄마가 섭섭해 하셔서 조금씩 줄이시겠대. 조금씩. 언제?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말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결혼 10개월째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혼자라도 갈 거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지금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당신도 선택해.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쳤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래, 미쳤어. 근데 여기서 살면 진짜 미칠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사실대로 말할 거야.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어머니 상처는 생각하면서 내 상처는 왜 생각 안 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 원룸을 몇 군데 봤고 마음에 드는 곳에 계약금까지 넣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2주 후로 잡았어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진짜로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진짜로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할게. 이미 늦었어. 나는 결정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애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좋아. 마지막이야. 일주일 안에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해. 안 되면 나 무조건 나갈 거야. 일주일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 너무 자주 올라오지 말라고, 우리한테도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뭐래? 처음에는 화내셨어. 며느리가 엄마를 싫어한다고 본색을 드러냈다고. 그래서? 내가 설득했어.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필요한 거라고. 엄마도 이해하신다고 하셨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이해하셨을까요?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금씩 안도했죠. 드디어 끝난 건가.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가,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히 말해. 너 내가 싫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도윤이한테 다 들었어. 너 혼자 이사 가겠다고 했다며? 그건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한테는 제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여기가 네 공간 아니야? 내가 뭘 빼앗았어? 아니 어머니, 제 말은. 알아, 다 알아. 너 같은 요즘 애들 시어머니를 적으로 생각하지. 도와주려고 해도 관심 가져줘도 다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밥 해주는 게? 집 청소해주는 게?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어머니, 저는 적어도 양해나 확인 정도는 하고 올라오셨으면 한 거예요. 늘 불시에 방문하시니까요. 아, 착한 며느리 역할은 하기 싫다는 거지?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너희 삶, 결혼했으면 이제 네 삶만 있는 게 아니야. 가족의 삶이 있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나 도윤 씨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희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소유물? 내가 언제 너를 소유물로 봤어? 매일 제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시고 제 병원 기록을 알아보시고 제 부부 관계까지 관리하시잖아요. 이게 소유욕이 아니면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언제 올라오실지 몰라서 항상 긴장했고 제 폰까지 체크당하고 심지어 제 배란일까지 관리당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건 통제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어디 버릇없이. 저는 뺨을 감싸 쥐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어요. 너 같은 애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날까봐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런데 결국 결과가 이런 거야?
저희는 어머니의 관리 원한 적 없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서 이미 계약해둔 원룸으로 갔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말릴 수 없었겠죠. 착한 아들이시니까. 저는 매일 울었어요.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너 없는 동안 엄마랑 매일 싸웠어. 엄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더라. 아니, 인정 안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너로 선택했어. 남편은 이삿짐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거였어요. 엄마는 절대 용서 못 하신대. 나보고 너랑 헤어지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싫다고 했어. 나는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고마워. 내가 미안하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경계를 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엄마 눈에는 항상 내가 어린아이였나 봐. 그래서 우리 부부도 자기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지. 나도 그게 익숙해서 문제인 줄 몰랐어. 이제는 알겠어?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마 없이 잘 살아봐라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도 지금은 상처받으셨지만 언젠가는 이해하시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저에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누가 올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밤에 문 밖의 발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나아졌고 우울감도 줄어들었어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을 같이 하고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중심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4부. 2층 감시탑을 벗어나 저는 가끔 그 2층 집을 지나갑니다. 출근길에 우회해서 가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기서 내가 정말 살았었나 생각합니다. 마치 꿈 같아요. 아니, 악몽이 맞겠네요. 남편과 저는 지금 작은 빌라에서 삽니다. 좁지만 오롯이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몇 시에 자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남편 혼자 인사를 드리러 가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남편은 가끔 슬퍼 보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후회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프긴 해. 엄마도 너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어머니의 행복이 나의 불행 위에 있었으니까. 알아, 이제는 알아. 우리는 요즘 아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속도로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참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2층 집에서 살았다면 아마 저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알아요. 참는 것과 무너지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감히 조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한 명의 인간이에요.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생존이에요.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늦었지만 남편이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야 해요. 혼자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저로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지금은 행복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빼앗겨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당신의 존엄성을 침해할 권리는 없어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